이번 시간은 협동학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협동학습의 유형별, 특징과 실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협동학습의 유형은 모두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직소 모형, 그리고 두 번째 집단 성취 분담 모형, 세 번째 찬반 협동학습 모형, 그 다음에 네 번째 집단 탐구 모형, 마지막 5번째 문제중심 학습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직소 모형은 과제 분담 학습 모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직소는 직소 퍼즐처럼 조각을 맞추어 전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과 유사하여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서로 다른 과제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과제 분담 학습 모형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개별적 책무성을 가지게 되어 학습 동기가 강화되고 다른 동료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경청하는 훈련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소 모형은 에런슨 등이 전통적인 경쟁학습 환경을 소모듬 활동 중심의 협동학습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직소 모형은 모듬 내 각 구성원이 전체 학습 내용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듬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협동해야 하며 각 구성원은 모둠의 성공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직소는 동료들의 설명을 듣고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가 명료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소 2 또는 직소 3 이러한 학습 모형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직소 2 모형은 3단계 후에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끝까지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고, 직소 3 모형은 평가를 하기 전에 또 한 번의 소모둠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직소는 개인에게 무한 책임이 주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성에서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자신이 맡은 전문 과제의 학습 내용을 모집단에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힘들고, 또한 동료 학생들도 답답해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특히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힘들더라도 짝을 지어주어 마치 한 사람처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과제를 분담할 때에도 과제 수와 학생 수가 맞지 않으면 비슷한 방식으로 두 사람을 한 사람처럼 묶어서 진행하게 되면 좋은 어떤 협동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소를 활용한 협동학습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대체로 1차 시 이내로 마무리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1차 시는 과제 분담과 전문가 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 그 다음 2차 시는 모집단에서 동료 교수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소는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게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한 학습 효과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참고 자료는 직소 모형을 활용한 수업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주제는 도시의 내부 구조 및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직소 모형을 활용해서 설계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설계 수업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별 특성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직소 모형의 세 단계 설명에 앞서서 먼저 도시 내부 구조 및 토지 이용이라는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학습지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전문가 학습지는 중심 업무 지구를 소주제로 해서 이 중심 업무 지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 다음에 중심 업무 지구의 토지 이용 특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탐구 문제를 수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러한 집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 집단은 도심지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도심지역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도심지역의 토지 이용 특색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수행하는 그러한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 집단은 연구 지역이 점이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이지대라고 하는 학습 주제에 점이지대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다음에 점이지대의 토지 이용 특색은 무엇인가, 이러한 탐구 문제를 가지고 수행을 진행하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문가 집단은 교외 지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외 지역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리고 교외 지역의 토지 이용 특색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탐구 문제를 수행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각각의 모둠이 각각의 전문 영역에 나뉘어서 학습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바로 직소를 활용한 협동학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소 모형의 그 수업의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3단계 중 1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단계는 모집단 형성하기, 그리고 전문가 학습지 배부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교사는 모집단이 수행해야 할 활동 과제를 제시하고 전문가 학습지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 전문가 학습지는 앞서 살펴본 우리 이제 도시 내부 구조 및 토지 이용과 관련된 주제의 학습이라고 볼 때는 앞서 제시한 그 네 가지 영역의 전문가 학습지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집단은 이 소주제들을 모든 구성원 각자에게 하나씩 할당하게 되며 각 주제를 맡은 구성원은 그 소주제에 한해 전문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각 소주제를 맡은 사람들을 전체 학급에 소개하여 누가 어떤 주제를 선택했는지 서로 알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한 주제를 선택한 학생들이 따로 만나 전문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전문가 모임의 숫자가 너무 많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32명으로 되어 있을 때 4명씩 8개 소집단으로 구성되었다면 전문가가 모두 8명이 나오게 되는데 전문가 집단을 4명씩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구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직소 모형의 두 번째 단계는 전문가 집단에서 활동하기 단계입니다. 각 모둠에서 동일한 주제를 맡은 전문가끼리 따로 모여 토의 또는 토론을 통해 전문가 학습지를 완성하게 됩니다. 전문가 활동은 주로 모 집단에 가서 어떻게 이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인지를 위주로 토의 및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는 전문가 모둠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의 요점과 범위를 안내해 주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모 집단으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교수 활동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모둠 활동이 끝났으면 다시 모 집단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맡은 소주제를 동료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학생들은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이므로 동료 학생들은 열심히 듣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자가 맡은 전문 소과제를 돌아가면서 가르쳐 주면은 활동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협동학습 모형은 집단 성취 분담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은 모둠의 협동을 유도하기 위해 향상 점수제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업 후 퀴즈를 통해 모둠 구성원의 향상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모둠 점수를 계산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각 구성원은 이전에 치른 퀴즈 점수의 평균인 기본 점수를 가지고 있게 되고 그 기본 점수는 이전에 치른 여러 번의 퀴즈 점수의 평균을 말합니다. 이 기본 점수에 대해 이번 수업의 퀴즈 점수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가 각 개인의 향상 점수가 되는 그리고 소집단 점수는 개인의 향상 점수 총합에 소집단 구성원 수를 나눈 그런 점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점수보다 낮으면 0점, 1점에서 5점이 상승했으면 10점, 그다음에 6점 이상 상승했으면 20점 등의 기준을 미리 정해 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수 체제는 모둠원 사이의 능력 차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 여부, 즉 과거와의 경쟁으로 모둠원 스스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된다는 측면에서 학습의 동기가 부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협동학습 모형은 찬반 협동학습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은 존슨과 존슨이 창안했으며 소모둠 내에 미니 모둠이 찬성과 반대의 역할을 통해 찬반 논쟁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협동학습 모형에서는 소모둠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4명이면은 2명과 2명으로 나누어 미니 모둠으로 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존슨과 존슨은 찬반 논쟁 과정에서 일어나는 논리적이고 심리적인 사고 과정을 수업 절차로 그대로 재현하여 이 모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찬반 협동학습 모형에서 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완전한 정보, 제한된 경험, 자신의 관점에 기초하여 최초의 가설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정보나 경험,
관점에 의한 다른 결론들을 접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자신의 잠정적인 결론의 정확성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되고 개념 갈등과 불평형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 갈등과 불평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은 보다 많은 정보, 새로운 경험, 적절한 관점, 정확한 추론을 추구하면서 확산적 사고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인은 논쟁에 대한 새롭고 재개념화되고 재구성된 결론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소모둠 내에서 최대한 극단적인 찬반 의견을 경험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미니모둠이 최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도록 자극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찬반 협동학습 모형을 활용한 수업 방법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찬반 협동학습 모형을 활용한 수업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단계는 소모둠 내에 미니모둠 구성 그리고 과제에 대한 찬반 주장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4명으로 구성된 소모둠을 만들고 그 안에 2명씩 미니모둠을 만들도록 합니다. 미니모둠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찬성팀과 반대팀 입장에서 각각의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를 논의하게 됩니다. 찬반 협동학습의 두 번째 단계는 미니모둠의 각자 자기 주장을 발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미니모둠은 찬성 주장, 또 다른 미니모둠은 반대 주장을 소모둠 내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는 찬성 또는 반대 주장의 이유 그리고 근거를 발표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미니모둠이 주장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두 미니모둠의 발표가 끝나면 서로가 상대 미니모둠의 주장에 대해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찬반 주장을 한 미니모둠이 토론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소모둠이기 때문에 협동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반 협동학습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소모둠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그런 단계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경험했으므로 각 모둠은 토의와 토론을 통해 찬성 주장의 장단점, 그다음에 반대 주장의 장단점을 정리하여 모둠 전체의 입장을 정리하여 교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몇 소모둠의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찬반 협동학습 어떤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협동학습 모형은 집단 탐구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은 민주적 교수학습 방법을 실천에 옮기려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탄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듀이는 이를 실천한 최초의 사람이며 셀런, 그다음에 샤론과 샤론 이런 사람들이 이 모형을 발전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형은 연구할 과제를 교사가 조직하여 제시하는 대신에 학생이 스스로 소과제에 아이디어를 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소과제를 선택하여 같은 관심을 가진 학생들끼리 모둠을 구성하여 함께 과제를 해 나아가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단 탐구 모형에서 모둠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은 함께 탐구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첫째, 우리는 무엇을 탐구할 것인가? 둘째, 우리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셋째, 어떻게 활동을 분담해야 하는가? 넷째,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어떻게 요약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교사는 이러한 계획에서부터 진행되는 과정에 순회하면서 지도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탐구는 모둠 내에서의 많은 토의와 토론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방법은 학생들의 토의, 그다음에 토론에 익숙해진 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집단 탐구는 학생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과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가급적이면 모둠별 발표를 시키는 것보다 모둠 내에서 활발한 토의 및 토론과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고 보고서만 제출하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단 탐구 모형을 활용한 수업 방법, 이 방법은 대체로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교사가 전체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과 소과제로 무엇을 할지 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전체 학급 과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 어떤 소과제들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발표하고 이를 칠판에 적습니다. 그런 후 학생들과 함께 교사가 주도로 몇 개의 영역으로 묶는 단계가 바로 1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 탐구 모형의 두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제를 선택해 모둠을 구성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몇 개의 과제로 분류되면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를 하고 싶은지 선택하게 합니다. 학생들은 자기의 이름이나 번호가 적힌 어떤 표시물을 교사가 분류해 놓은 과제에 붙이게 됩니다. 이때 어떤 특정 과제에 너무 몰리지 않도록 유도하며 골고루 과제에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둠별 탐구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제가 정해지면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모둠별로 탐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토의 및 토론을 통해 탐구 계획과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는 소주제별 학습지를 모둠별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 탐구 모형의 네 번째 단계는 모둠별 탐구 결과를 발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모둠 활동이 끝나면은 모둠별로 학급 전체의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시간이 없으면은 발표를 하지 않고 보고서로 제출해서 따로 교사가 정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집단 탐구 모형의 5단계는 교사는 어떤 모둠의 탐구 결과물이 전체 학급 과제 완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점검해 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모둠의 전체 활동이 학급 과제 완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칭찬과 격려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모둠 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모둠에 대해서 칭찬을 함으로써 수업을 마무리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협동학습 모형은 문제중심 학습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은 주어진 실제적인 문제를 개인 활동과 모둠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해결안을 마련하면서 학습하는 모형입니다. 문제중심 학습은 문제 해결 학습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문제 해결 학습을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그중 한 모형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학습이란 듀이가 주장한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중심 학습은 의학 교육에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학습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중심 학습의 이론적 기초는 구성주의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기주도적 학습과 협동학습이 주요한 수업 방법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문제중심 학습의 구성 요소입니다. 문제중심 학습의 구성 요소 첫 번째,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 주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여자의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중심 학습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이 매우 중요시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 연역적인 추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형에서는 지식에 대한 충분한 공부뿐만 아니라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추론 능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둠 중심의 협동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동학습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중심 학습의 수업에 있어서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슈미트 등 학자가 제시한 단계인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교사는 다소 불확실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토의 및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하여 문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주도하는 전체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때 모둠별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 학습의 두 번째 단계는 가설을 세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1단계인 앞 단계에서 어느 정도 문제 상황이 이해되었으면 모둠별로 토의와 토론을 통해 문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 학습 과제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때 과제를 분담해야 한다면 누가 어떤 과제를 분담해서 학습해 올 것인지도 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중심 학습의 세 번째 단계는 자기주도 학습 단계입니다. 학습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주어졌으므로 학생들은 각자 과제를 해결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가 개입하여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과제를 잘 점검하고 지도해 주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중심 학습의 네 번째 단계는 결론을 내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모둠별로 다시 모여 각자 자기주도로 해서 공부한 것을 토대로 최초의 가설을 수정하거나 정교화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문제 중심의 학습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문제중심 학습에서 세 번째 3단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계에서 학생들의 토의와 토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중심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제시할 것인가입니다. 이는 문제중심 학습에서 문제의 질에 따라 문제중심 학습의 적합성이 좌우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문제를 어떻게 잘 제시했을 때 문제중심 학습의 효과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협동학습의 5가지 유형별 특징과 실제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혹시 다소 어려운 내용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동학습 유형의 특징과 실제 2번째 시간으로 나머지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